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하지만 정말로 이야기를 잘 나눴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드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할 말을 생각하고 그의 생각에 공감하기보다 내 주장을 설득하려 애쓰죠. 분명히 하나의 대화인데 서로가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론은 자기 할 말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진정한 대화는 한 사람이 말을 멈췄을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말과 말 사이의 공간.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표정을 듣게 됩니다. 내 생각만 주입하고 내 이야기만 고집해서 얻을 건 없죠. 위대한 지혜는 언제나 잘 듣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25일 목요일 아침 9시 6분 현재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 나가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또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용어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서 무역협상 또 외환보유액 문제로 이 통화협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죠. 각 나라 중앙은행이 서로가 돈이 필요할 때, 외화가 필요할 때 미리 약속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맞바꿨다가 만기가 되면 다시 교환하는 방식인데요. 우리에게는 일종의 달러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셈이겠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한미 간 통화 이것이 체결된 바 있죠. 해서 당시에 급등하던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기도 했었고요. 외화 유동성이 급격히 줄거나 시장에서 어떤 신용 경색이 발생할 때 빠르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바꾸기 전에도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안전판이 되기도 하죠. 그걸 외래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세 글자 혹은 영어 알파벳 네 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벌써 이미영님이 아르헨티나와 미국이 이걸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벌써 알려주셨네요. 오늘 새벽에 그런 뉴스가 나왔죠. 미국이 우리나라와는 이걸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서 아르헨티나와는 통화 이거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자,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는 항상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장은 조금 쉬어가죠? 네, 어제도 보니까요. 인공지능 관련주 약세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0.37, S&P 500 0.28, 나스닥 0.33%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떨어졌고요. 인텔, 여기 애플로부터 투자 유치한다라는 소식에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한 탓인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29, 코스닥 0.39%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에 3,497까지 갔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3,500 가나 보다. 라고 했는데 외국인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어서 3,500선 돌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맨날 오를 순 없죠. 단기간에 뭐 바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한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도 한 0.9% 좀 빠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에 다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주가는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미래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고전했던 게 좀 안 좋아서인데 향후가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좋았다라는 게 실제 수치로 나왔어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2분기 HBM 시장 점유율 출하량 기준으로 보자면 1등은 당연히 SK하이닉스 62%. 그리고 우린 당연히 2등이 삼성전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등이 마이크론
21%, 삼성전자가 3위로 밀렸습니다. 17%. 원래 3등한테 이제 자리를 또 내준 거죠. 네, 맞아요. 17%. 그런데 이제 이건 과거고요. 주가가 오르는 걸 보니까 앞으로 뭔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올해 말에 HBM4가 출시가 되면 삼성전자가 기대할 만하다라는 게 시장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석에 따르면요. 2분기에는 예상보다 저조한 시장 점유를 기록했지만 최근 주요 고객향 HBM3E 제품 인증 그리고 내년 HBM4 수출 기반으로 점유율 확대해서요. 내년 26년에는 점유율이 좋습니다. 30% 넘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에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레리핑크 블랙락 회장을 만났거든요. 네. 이 블랙락 같은 경우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내 보유 주식 역시 37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CXO 연구소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블랙락이 국내 상장사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이 무려 10곳이나 됩니다. 주요 금융지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5% 이상 들고 있어서요.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것보다 3배나 많이 블랙락이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산 운용사고 웬만하면 또 ETF 같은 걸로 이제 간접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야 블랙록도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을 또 제대로 설명하고 보여줘야죠. 그리고 KT 해킹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죠. 어떤 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어제 김영석 KT 대표이사가 이제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요. 어제 청문회 열린 거는 참고로 이동통신 3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관련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입니다. 네. 어쨌든 KT 대표는 나와서 당연히 죄송하겠죠. 소액 결제와 관련해 전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서 추가로 벌어진 내용을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인증이 ALS 전화 인증 결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 SMS 문자 인증이나 통신 3사가 내놓은 그 인증 시스템 있잖아요. 패스. 네. 그 패스 앱 등을 통한 소액 결제 전체 건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미 집계된 피해 사례 764건 가운데서도 이게 ALS 인증뿐만이 아니라 SMS 인증 방식으로 결제가 된 경우가 있었대요. 문자 메시지 인증 맞습니다. 방식으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고 이렇게 다 들여다보게 되면 앞으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문제가 된 게 펨토셀이라는 이게 작은 망 있잖아요. 네. 이것에 대한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SK 등 다른 통신사의 경우에는 펨토셀 장비가 3개월 이상 망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엔 삭제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쓰니까 이제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KT는 장비 운용이 끝나도 회수하지 않는 등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라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고요. 그래서 5년간 분실 등의 사유로 KT가 회수하지 못한 펨토셀은 3,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게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KT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통신 음영 지역 해소를 위해서 자체 펨토셀을 보급해서 현재 18만 대 가량을 운영 중에 있는데 네. 3,000대가 어딘가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제 폐기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봤더니요. 정부가 중국 온라인 웹사이트를 보니까 이 펨토셀 장비가 거래되고 있었어요. 중국의 온라인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좀 악용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에 해킹 의혹이 있었거든요. KT. 근데 그 해킹 의혹과 소액 결제 사건 관련성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복제폰 많이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복제폰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의 몸통을 또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과제이고 당장 우리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통신사 바꾸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니까 바꾸고 싶잖아요. 지난번 SKT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영석 KT 대표가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이 한 2만 명 되거든요. 그 2만 명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만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앞선 SKT 사례에도 봤듯이 이 위약금 면제하게 되면 너무 출혈이 커서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SK텔레콤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좀 버티다가 위약금 면제해드리겠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KT도 결국에는 또 여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MBK 파트너스 홈플러스 인수를 했다가 여기도 지금 많은 시장에 혼란을 좀 주고 있는데 홈플러스를 추가로 지원한다고요?
네, MBK 파트너스가 성명문을 냈습니다. 대주주로서 부족한 판단과 경영 관리로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돌입해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했다는 점 깊이 반성한다. 네. 라고 하면서 그 사회적 책임 이행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인가전 M&A 과정에서 인수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사갈 사람들이 좀 자금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자금 부담을 덜어주면 아무래도 좀 사갈 사람들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발생할 MBK 파트너스 운영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서 최대 2천억 원을 홈플러스에 증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MBK 파트너스 주장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3천억 재정 지원하기로 한 것에 더해서 2천억 원 추가 증여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업 회생이나 워크아웃 사례 가운데 대주주가 기업 정상을 위해 투입한 자금 중 가장 크다라고 MBK 파트너스가 주장했습니다. 합쳐서 한 5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BK 파트너스 사태 때 우려했던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상환전환 우선주를 보유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액 손실 처리가 되게 돼 있으니까 결국적으로 우리 연금을 까먹었다라는 이제 비판이 좀 나왔었잖아요.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환전환 우선주도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뭔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책임위원회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그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럼 지원이 들어갈까요? 사실 그게 좀 불명확합니다. 아직은. 네, 이게 일단 금융투자업계에서 지적이 뭐냐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명확하게 밝혀라라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 3천억 원 재정 지원한다라는 부분도요. 네. 항목별로 보자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의 증여가 약 4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DIP 차입에 대한 연대 보증에서 연대 보증입니다. 네. 6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업 회생전 증권사가 홈플러스로부터 대출받은 2천억 원 연대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3천억 가운데 대부분이 다 대출 보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2천억 원 추가 지원, 이거 지원 주체가 누군지 방식이 뭔지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보자면요. 사실 3천억 원 재정 지원했다는 것도 보자면 이게 과연 실질적인 지원이냐? 연대보증 서는 게? 라는 이제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천억 원 무상 증여한다는 건데 일단 금액 자체가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터무없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원 주체 지원 방식 조건 유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3천억 원 재정 지원처럼 이게 진짜 지원 맞아? 라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2천억 원 우리 추가 지원할게 라는 게 면피용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금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연대 보증 서는 방식으로 뭐 2천억 원 이렇게 또 메워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참 막 그 한미 간의 무역 협상 중에 나온 카드 중에 하나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다 현금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고 대출과 우리는 보증까지 대출과 합친 것.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현금으로 투자하라.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관점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앞두고 기차표 못 구하시는 분들도 아마 네, 계실 맞아요. 텐데 지난 설 명절에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를 많이 샀던 사람 이거 걸렸다면서요? 네, 수서경찰서가 조사를 해서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6명 검거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올해 설 연휴 일주일여 앞둔 1월 16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SRT 승차권 예약 발매 시스템에서 직접 만들거나 이분 다들 지식 있는 분들이에요. 다운로드 받은 매크로 프로그램 돌려서 승차권을 확보하려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적발을 해봤더니요. 이들이 불법 매크로 접속한 그 횟수가 6,400만 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매크로 돌리는데 내가 한번 클릭해가지고 이거 예약한다?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볼 수 있죠. 6,400만 회 접속을 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수사가 들어갔냐면요. SRT 운영사인 SR이 회원 9명이 설 명절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같다라는 정황을 포착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고요. 재밌는 게 이들이 모두 승차권 구매에 성공한 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중 한 명은 3,100만 회 접속을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승차권을 손에 넣지 못했대요. 네? 네, 재밌죠. 3,100만 번이나 접속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쓴 매크로 프로그램이 다른 매크로 프로그램에 비해서 좀 떨어지거나 뭔가 아무튼. 근데 요즘에 또 그 개발자분들은 이 매크로 프로그램 만드는 건 진짜 어렵지 않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사실 이렇게 사면 제일 약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이거 사다가
더 비싸게 되파는 거 아니냐. 그렇죠. 암표 거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범행한 거다라는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언뜻 생각하면 아니 어쨌든 내가 표를 사려고 매크로를 돌리던 내가 열심히 광크를 하던 그거는 나 자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SR 운영사 측의 입장은 뭐냐면요. 승차권 예매 시스템은 국민 다수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은 명백한 불편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KTX 운영사죠. 추석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34건 단속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이게 보니까 해당 건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방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접수된 불법 행위 의심 사례인데요. 이렇게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 알선한 행위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은요.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서 암표 제보방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발견해서 신고하셔서 이게 진짜 암표 거래로 확인이 되면 제보자에게 좀 약한 것 같은데 열차 운임의 5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암표 제보방이라는 게 있고 제보하면 할인 쿠폰을 준다. 이게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 열차 운임의 50% 네, 절반 좀 할인. 약한 것 같진 않아요. 좀 세게 주시지. 재원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 임산부가 먹었을 때는 이거 뭐 태아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미국 내에서도 반박이 좀 많이 나온다고요? 미국 말고 또 미국 외에서도 지금 반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하면 자폐 위험 높인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거 관련돼서 반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발언이 타이레놀 복용, 자폐와 출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 산부인 과학회에서도 임신부에게 타이레놀은 안전하다라고 밝혔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밖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세계보건기구 WHO인데요. 이 후 대변인이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증거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연구가 있었는데 그 후속 연구로 입증이 안 됐대요. 트럼프가 제시한 그 논문을 보자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가 않다. 과학적인 결론이 없다라고 했고요. 유럽의약품청 이 EMA도 성명을 통해서요. 현재까지 임신 중 파라세타몰 이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아세트아미노펜의 유럽식 이름입니다. 네. 사용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조사한 연구자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250만 건 임신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한 그 연구자가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좀 증거를 좀 오해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표본을 바탕으로 일부 사례 가지고 타이레놀이 임신 중에 이제 자폐아 낳을 위험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훨씬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라고 네, 반박을 맞습니다. 하고 있고요. 모르겠네요. 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받아칠지는.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277님이 늘 출근해서 못 듣다가 오늘은 연차 내고 들으신다고요. 오늘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집에서 라디오 들을 때 또 그 맛이 있죠. 오늘 또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당연히 선물도 나갈 수 있고요. 세 글자 외래어인데요. 두 나라의 통화를 일정 기간 동안 맞바꿨다가 서로 빌려줬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국제금융협정, 통화 뭐뭐뭐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과 체결하게 되면 달러를 빌리는 대신에 원화를 미국에 빌려주는, 맡기는 그런 셈이죠. 물론 만기가 되면 서로 다시 되돌려줘야 하긴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과 한미 통화 이것을 맺은 적이 있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간 김에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만나서 이것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아르헨티나와 통화 이것을 추진한다
라고는 밝혔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입장은 보이질 않는다고 하네요. 심재두님 와이퍼, 1923님 스머프, 스머프 아니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6939님은 마이너스 통장 이거 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3022님 과연 미국이 해줄까요? 오늘 환율이 1,400원이 넘었어요. 이렇게 알려주셨네요. 1,402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원화가 약세, 달러가 강세라는 셈이죠. 그 1,402원대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8280님 통화 이것 서로 좋은 일인데 미국이 배짱부리네요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또 입장을 바꿔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3국 개발도상국에서 한국과 통화를 바꿀 수 있는 약속을 좀 하자라고 자꾸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볼까요?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하죠. 그리고 유현숙님 통화 이것 진행이 안 되면 환율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라고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다만 이게 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원화가 마구 약세로 간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도 세계 7위, 세계 9위 그 수준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미 충분한 외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사실은 없기도 하죠. 물론 체결되면은 뭐 시장의 안정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자, 통화 이것 이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나이대를 보면요. 20대 직원보다 50대 이상의 비중이 더 커졌다고 하죠. 그리고 청년 고용률 16개월째 내리막이고 아예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2030 세대가 40만 명이나 됩니다. 청년들은 왜 일터를 떠나고 왜 일터로 찾아가지 않는 걸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최근에 뉴스 보면 네. 쉬었음이라고 말하는 청년층 많아진다 이런 맞아요. 걱정되는 기사들 많잖아요. 네네. 쉬고 있다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쉬었음 청년은 그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할 때 취업이나 학업 혹은 뭐 진학 준비 없이 진짜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 청년 인구를 뜻하고요. 구직 활동을 아예 안 맞습니다. 한다.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채 쉬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육아 이런 것도 모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이 쉬었음,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월에 청년 실업자가 26만 9천 명 정도로 청년 실업률이 7%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이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40만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존재하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에 걸렸거나 네. 군대에 가야 되거나 네. 육아를 해야 하거나 네.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네네. 나 그냥 일하기 싫다니까요. 지금 좀 쉬고 싶어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쉬는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네. 거고. 근데 그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게으른 거 아니냐. 노력 안 하는 거 아니냐. 막 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 청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청년들에게 눈을 좀 낮추면 어떻겠냐, 눈이 높다라고 하면 청년들로부터 늘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동안 그러면 기업들이 사람을 뽑는 눈은 안 높아졌냐라고 이야기가 늘 돌아오는데요. 양쪽의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인재를 선발하는 눈높이 그리고 경력직 선호 이런 것들이 계속 청년들의 스펙을 좀 그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죠. 높게 만들고 당연히 청년 스스로도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스펙을 높여놨는데 사회는 계속 눈을 낮추라고 하니 이게 어디까지 또 눈을 낮춰야 하냐라고 답답해하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또 흔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일하기 싫어서 논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좀 있는데 네. 물론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선 쉬었음 청년들의 대부분이 일 경험 그러니까 지난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한 74%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4명 중에 3명은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경험해봤다. 네. 그 후에 쉬는 거라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들은 몇 차례 힘든 직장 활동, 직장 생활, 구직 활동 끝에 직장에 들어갔고 그럼에도 어떤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후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로 이해를 하는 게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직장생활 경험이 있었는데 네. 왜 쉬고 있을까요? 왜 일터로 다시 가지 않는 걸까요? 아, 이게 오늘의 어떤 핵심 주제일 것 같은데요. 예. 이들은 사실 어려운 취업문을 뚫었던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많게는 몇 년씩 경력도 쌓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전 직장에서의 아주 불쾌한 어떤 경험들, 부조리한 경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령 대표적으로 폭언이라든지 무시 같은 인격적인 모멸감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야근 수당 미지급 같은 제도를 미준수하는 업체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영세 사업장들이 좀 많아서 본인들이 법의 보호를 좀 받기가 어려웠고 또 신고에도 별 소득이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되는 무력감 이런 것들이 다시 일을 찾는데 좀 허들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업체들이 또 기업들이 제도나 시스템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뭐 네가 참아라고 하는 그런 조직 태도라든지 또 자기가 봤을 때 대체 인력이 없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이게 아파도 병가를 쓰기가 좀 어렵다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이전 직장에서 실망감이 있었고 이게 이제 다음 직장에서도 반복될까봐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Z세대가 너무 좋은 직장만 찾는 거 아니냐, 최고의 복지만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상식적인 일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어떤 대기업식 복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상식적인 근무 환경을 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가령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청년들이 원하는 근무 환경의 최소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간이 어딜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회의실이라든지 뭐 탕비실이나 휴게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한 곳이 바로 청결한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전히 어떤 건물 바깥에 남녀 공용 화장실을 쓰거나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최소한의 청소도 되지 않는 등의 화장실을 쓰는 곳들이 많았고 이 응답은 20대 여성들 그 쉬었음 인구를 중심으로 굉장히 이런 응답이 많았었고요. 사실 이런 청결한 화장실이 생각해 보시면 무슨 대단한 어떤 복지 욕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상식적 일터의 조건이다. 라고 이제 답변하시는 청년들이 많았고 네. 또 뭐 다른 사례를 보면 난방이 안 돼서 롱패딩을 입고 한겨울에 근무했던 경험들 뭐 이런 거나 정수기 물조차도 눈치 보면서 마셔야 했던 경험들도 있었다라는 이런 분들도 있었고 그건 좀 너무 심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내일 인터뷰에 참여했던 한 청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좀 손가락질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건 청년 자신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8993 쓰시는 분이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죠. 중소기업에도 TO가 많이 없다고 하네요. 요즘 맞습니다. 청년들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조건, 최소한의 일자리 조건 마지노선은 어딜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학내일과 고용노동부가 좋은 직장의 조건이 아니라 네. 이 정도만 갖춰줘도 내가 근무를 지속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최소 조건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직장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들이 생각하는 최소 조건의 연봉은 2,823만 원으로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었고요. 예. 출근 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63분 정도. 그리고 야근 같은 경우는 추가 근무는 3회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대기업식 억대 연봉이라든지 워라밸을 언급하는 청년들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 이들은 수도권에서 어떤 월세 내고 통신 교통비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 내고 적어도 매달 그래도 한 80만에서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도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야근에 있어서도 야근이 싫은 게 아니라 야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식대나 수당 같은 최소한의 제도는 그래도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까지 야근하는 건 좋은데 네, 그러면 야근 수당을 달라. 그리고 이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내가 네. 왜 늦게까지 있어야 네, 되는지. 네, 이게 회사와 나의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네.
최소한의 연봉은 2,823만 원. 네. 출근 시간은 63분. 그러니까 출퇴근 2시간. 맞습니다. 뭐 일주일에 야근도 3번까지는 할 수 네. 있다. 감내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을 낮춰서도 일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도 읽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눈을 낮춰서 취업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일자리 미스매치 아까 그 청취자분께서도 보내주신 것처럼 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기는 한데요. 구직자는 또 일자리가 없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도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충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사실은 그렇죠.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같은 것들이 이어지면서 직장 경험이 없는 그 스펙이 없는 청년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알바를 위한 알바 경력이 필요하고 인턴을 위한 인턴 경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뷰한 친구들 중에는 가끔 이제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저 스펙을 학부 시절에 공부도 함께 하면서 이룰 수 있는가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네. 또 취업 과정에서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시 거의 경력에 가까운 신입을 뽑는 이른바 이제 체리를 뽑아 먹는다라는 뜻의 그 체리 피킹식 채용. 경력직. 네,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채용은 대부분 이제 일경험의 기간과 그리고 내가 쌓은 어떤 문제 해결 역량, 구체적 사례를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매우 방대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자기 직장 경험이 없는 친구들 그런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걸 어필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졸업 후에 또 장기적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또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경혜 님이 제 딸도 지금 직장이 육아휴직 제도가 없어서 이직을 심각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대체 인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쓸 수 없는 회사. 알게 아마, 모르게 눈치가 보이죠. 아마 네. 그럴 것 같네요. 또 신입들은 이 경력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에서 경력을 쌓으라는 말이냐 이런 불만도 나올 수밖에 없겠고. 맞습니다. 또 사실 이게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와서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비수도권 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한테는 이 장벽이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일자리의 양 자체의 격차만 있는 게 아니라 구직의 단계에서부터 격차가 나타나는데요. 가령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기업의 대외 활동이나 인턴십이 필수인데 사실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대학생 홍보대사나 객원 마케터 같은 프로그램들은 거의 기업들의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서 네. 지방 학생들한테는 그런 스펙 프로그램이 사실 기회가 안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 학생들은 이런 전국 단위 프로그램 자체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다라고 이제 좀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턴 기회는 더 부족하죠.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서울에서 이런 인턴십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집세라든지 어떤 비싼 물가 이런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대규모 채용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대부분의 어떤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한계가 되는데 여기서 또 가장 또 청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뭐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나에게 참고가 될 만한 선배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가령 서울에서 내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학생들은 이 분야에서 일하는 선배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한테 조언도 듣고 뭐도 하고 하면 되는데 서울에서는 그렇죠. 근데 비수도권 대학생이나 비진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진로의 레퍼런스가 될 만한 선배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기회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네. 우리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계속해서 좀 갖춰주면 좋겠는데 네. 그것 역시 쉽지 않다라는 네. 거고 쉬었음이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한테 네. 진짜 필요한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그간의 어떤 청년 고용 정책들이 일자리의 수를 이제 늘려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경험을 할 수 있는데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좀 해결을 하려면 단기 채용이나 이런 지원금들도 좋지만 장기 근속이 가능한 어떤 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꼭 거창한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상식적인 조건이라는 그 어떤 정부라든지 그리고 기업 관계자분들의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앞서서 화장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냥 좋은 화장실을 갖추자라는 캠페인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기업들이 직원들이나 혹은 청년들의 불평과 불만에 귀 기울이는 섬세함을 좀 갖춘 조직인지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역시도 이런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려는 기업들에게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당장 제도를 바꿔주고 당장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네. 최소한 좀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라도 좀 들어달라. 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 취업자 입장에서는 네. 문을 두드리기는 하는데 그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지 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근무 환경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정보의 격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직장 구하시려고 노력해 보신 분 많으실 텐데 네. 생각해 보면 이 구인구직의 세계가 참 불평등하거든요. 그렇죠. 예, 취업을 하려는 청년은 이력서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기재를 해야 되는 철저한 의뢰 입장인데 정작 이 기업은 임금 체불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괴롭힘 그리고 어떤 청년의 원하는 최소한의 근로 환경이 구비되어 있는가 같은 것들은 청년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장치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블라인드나 뭐 그런 것들로 기업 평판 사이트에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는 또 검증 안 된 가짜 정보나 또 침소봉대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게 달리 참고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정보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혹은 그 구직 청년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 접근성도 제도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사를 하면서 좀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해주시네요. 모르던 것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유은영님도 더 심한 환경에서도 일했는데 세대가 바뀌었으니 현 세대에 맞추기도 해야 하는데 경기가 좋아져야 개선도 될 텐데 안타깝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렇죠. 이게 또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네, 네. 정도의 이익이 또 남아야 맞습니다. 되고 좀 선순환으로 네, 갔으면 네.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 토의에서 AI의 양면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어젯밤 기자들에게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분리 개편하는 내용의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2년 전 김건희 씨 트위터 계정의 공식 인증 과정에 외교부 등 정부 부처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우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당연히 쓰고 계시겠죠. 하루에 몇 시간이나 들여다보시나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 중에서 65%는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디지털 중독에 빠진 건 아닐까?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건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심리학개론 시간에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도 스마트폰 많이 쓰세요? 아, 네. 저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이게 디지털 중독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네. 과연 얼마나 스마트폰을 자주 들여다봐야 음.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한 통계를 봤더니 네. 뭐 하루에 한 4-5시간씩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용 시간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중독이라고 할 때요. 뭐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업무로 카톡을 하긴 한다든지 업무상. 네, 뭐 그렇죠. 모바일로 메일이라든지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간도 이제 시간이겠지만 조절력인 것 같아요. 조절력. 네, 내가 이 조절력이 좀 무너진다 이랬을 때 우리가 과의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판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기사 이게 왜 스마트폰 내가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사용했는지 이 네.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 안에 네. 설정 들어가면은 네. 그 시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긴 시간을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나? 네. 어마어마한 시간이 찍히거든요. 네. 거의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 보고 놀라는 것처럼 네.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자가진단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실은 이 테스트가 좀 오래된 거라 한번 참고로만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그 손가락을 한번 이제 이렇게 굽혀 보세요. 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스마트폰 잃어버렸을 때 네. 세 번째는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쓴다. 2시간 이상.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30개.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화장실에는 네. 네. 여섯 번째는 스마트폰 키패드가 쿼티, 그러니까 컴퓨터 자판과 같은 배열의 키패드다. 오, 이것도 특징이 있나 보네요. 7번 스마트폰 글자 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오, 엄지족들. 네. 여덟 번째는 밥을 먹다가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간다. 아예 옆에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아홉 번째는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고 여긴다. 내 보물 1호. 네. 좀 된 거에서 열 번째는 조금 그러긴 한데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적이 2회 이상 있다. 교수님은 몇 개 정도 나와요? 저는 4개 나옵니다. 저도 4개 나왔는데. 네. 그래서 4개 정도, 그러니까 3개에서 4개 정도면 좀 의심 수준이다. 의심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 또 중독은 한 5개에서 7개 정도. 그리고 좀 잘못 말했네요. 8개 이상이 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8개 이상이 중독. 네. 그리고 10개 중에 5에서 7개 정도는 의심. 의심. 그리고 3개에서 4개 정도는 위험군. 이렇게 서너 보시면. 개면은 일단은 네. 중독까지는 아니고 네. 약간 위험한 정도. 네. 저는 약간 위험한 정도네요. 4개니까 그래도 가장 이 중에서는 양호한 거예요. 네. 우리 PD님이 9개 꼽으셨다는데 10개 중에 엔지니어분 8개. 8개요? 네. 거의 스마트폰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이제 나라를 잃은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몇 개나 유현숙님은 3개밖에 안 나왔다고 하시고요. 네. 이정옥님도 5개 정도면 역시 라디오 중심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건강하시네요. 네.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과학기술개발원에서 나온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인데요. 이거 말고도 최신의 여러 테스트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 근데 요즘에는요. 쇼츠 같은 거, 네. 릴스라고도 하는데 짧은 영상이 사람들의 정신을 더 뺏어갑니다. 네. 이것도 중독의 요인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빠르고 즉각적인 보상에 매우 민감한 사실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보상. 네, 빠른 보상. 그러니까 짧은 영상이라는 거는 몇 초 안에 웃음을 주거나 아니면 놀라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큰 자극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파민이 상당히 분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영화보다 조금 더 세냐면은 긴 영화 같은 걸 보면 네. 보통 1시간 이상을 좀 기다려야 그 스토리에 좀 빠져들 수 예. 있잖아요. 그 인물도 나오고 배경도 나오고 줄거리도 나오고 유튜브도 짧다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쇼츠는 5초 안에 그냥 딱 보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라는 거죠. 5초 안에. 네, 제가 기자님 그 무슨 파워 냉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파워 집에. 냉방? 에어컨이요? 에어컨이요. 네네네. 이번 여름에 파워 냉방이 안 나와가지고 그 유튜브에 파워 냉방을 이렇게 쳤어요. 파워 냉방이 왜 안 나오는지. 그랬더니 그 자동 검색어로 파워 냉방으로 틀어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모르시죠? 자동 검색어요? 자동 검색어로 파워 냉방으로 틀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서 쳐봤더니 네네네. 쇼츠가 나오는데 무슨 개그인데 파워 냉방으로 틀어, 파워 냉방으로 틀어, 잔말하지 말고 파워 냉방으로 틀어 뭐 그러더라고요. 중독성 있다. 네. 근데 그게 빠져든다. 무슨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제가 재밌었고 그걸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무 맥락도 모르고 재밌었다고요? 네. 아니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그게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심리학 박사님도 참 똑같네.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래도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가 더 좋다고 이제 보내주고 계시는 글이 제 눈엔 정말 많이 보이네요. 네. 근데 이거를 절제력, 아까 네. 그 절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보다는 조절력, 네. 조절력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내가 이것만 보고 꺼야지. 네. 요것만 보고 일해야지 하다가 30분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내 충동,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의지만으로는? 그렇죠. 내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의 도파민 루프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영상은 짧을 수 있잖아요. 네. 쇼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영상을 근데 클릭하면 보상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 경험, 엄청 웃기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클릭해서 다음 영상으로 계속 가게 되는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걸 클릭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받다 보면 네. 다음번 보상도 스스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클릭 한 번이면 다음 영상이 또 틀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 영상이 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걸 클릭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초짜리 하나 더 보는데 뭘.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영상이 보상 간격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내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그러니까 하다 보면 뇌의 자동 모드가 나를 끌고 가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우리가 왜 끌려다니는 거네요. 네, 우리가 과자 작은 거 하나만 먹다 보면 네. 그 과자가 계속 손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스크림 한 통 다 먹게 되듯이. 그렇죠. 그것과 유사하다. 네. 못 끊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요즘에 그 영상 이렇게 위로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사실 네. 이게 끝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큼 그런 거는 어떤 패턴인지도 다 알게 됐는데도 또 보게 돼요. 네. 또 찾게 돼요. 예전에 본 것 같은 건데도 또 보게 되고. 네.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점점 못 견디고 있는 게 심심함, 무료함인 것 같아요. 잠깐의 공백도 못 참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이렇게 층수를 보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그럴 때 예. 우리가 굉장히 좀 무료함, 심심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틈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무료함을 느끼는 그 틈을 쇼츠 같은 게 많이 메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고 그 10초, 20초도 쇼츠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많은 또 젊은 친구들은 TV를 보면서도 그 자극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TV 보면서도 유튜브나 쇼츠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 네. TV 보면서 네. 쇼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CP 보면서. 그런 분들도 있다더라고요. 영화관 안에서도 네. 핸드폰 쇼츠 본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네. 야,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하네요. 그리고 뭐 그게 좀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 터치만 하면 또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터치만 하면 또 다음 영상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음 거는 좀 꿀잼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슬롯머신이 꽝이어도 이번 한 번만 다음번엔 네. 이번 영상은 재미없었지만 그렇죠. 다음 쇼츠는 재밌지 않을까? 네. 낚시에서 고기가 안 잡혀도 저쪽 자리에서 딱 20분만 더 뭐 인형 뽑기가 안 뽑히면 아깝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약간 이런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은실님이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톡방에서 채팅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이게 또 나의 습관이 되면 고치기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정래님이 작은 네모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거 말고 네. 고개를 들어서 세상 풍경 보면서 살고 와. 풉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근데 이미 중독돼서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스스로 또 이미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나의 절제력만으로는 안 되니 왜 스마트폰 감옥이라는 거 인터넷에서 팔더라고요. 그렇죠. 넣고 잠가버리면 네. 내가 세팅한 시간 동안은 아예 못 푸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도움이 됩니까? 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으로 그거를 좀 제어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지력은 사실은 유한합니다. 음, 무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력을 쓸 때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네. 들자면 우리가 보통 낮에 업무를 하고 또 뭐 굉장히 여러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또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의지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중독적인 것들은 이런 의지력이 약할 때 더 또 과하게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그런 업무에 녹초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치킨이 땡겨요. 그럼 그거를 의지력으로 제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밤에 뭔가 충동 구매 많이 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체력 떨어졌을 때. 맞습니다. 쇼핑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의지력보다 강한 이유가 여기 네. 있다. 마치 코스 요리 같은 걸 할 때 음식이 계속 나오면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것과 좀 굉장히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의지보다 유혹이 강한 거다. 네. 일단 이거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의지력보다는 환경과 습관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고. 네. 이게 많은 연구에 따르자면은 사실 스마트폰을 조금 줄이는 방법 중에는 근접성을 통제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멀리 둬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두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스마트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기보다는 저녁에는 스마트폰 없이 작게라도 생활하는 습관. 예를 들자면 산책을 잠깐 갔다가 카페를 잠깐 들려서 책 한 챕터 정도를 읽고 오는 습관.
이런 거를 계속 누적해 나가는 것이 스마트폰과 조금 떨어져 있는 시간을 좀 가속할 수 있고 이것이 스마트폰 중독을 조금 경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서서히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네. 멀리 네. 내 의지를 믿지 말고 환경적으로 집에서 그 책 보거나 이럴 때도 스마트폰이 책상 위에 있으면 계속 신경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 멀리 두면은 책에 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네. 왜 담배도 서서히 줄이는 것보다 한 방에 끊는 게 더 낫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아예 3G 폰으로 바꿔버리거나 어플을 지워버리는 거 네. 이런 건 어떨까요? 일단은 점진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좋습니다. 그러나 중독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극약 처분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한 유혹을 가진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그냥 지우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래도 조금씩 하는 게 더 좋긴 하고요. 보통 이제 디톡스 시간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디톡스 시간은 뭐 일주일 이렇게 갖기보다는 뭐 주말에 뭐 한 3시간, 4시간 정도. 3시간 동안만 핸드폰 쳐다보지 않기. 네. 그런 PD님 듣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걸 하는데 그냥 참으면 안 되고 그 3시간, 4시간을 다른 공백을 좀 가질 수 있는 다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메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디톡스하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산책을 하는 것도 좋고 네. 책을 보는 것도 좋고 요것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한번 시도해보고 아유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네. 요즘에는 그래서 차라리 TV 시청을 하는 게 더 디톡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더 네. 호흡이 기니까. 네. 옛날에는 그렇게 막 엄마도 TV 좀 그만 보라고 했었는데 네. 차라리 요즘에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서 TV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게임도 아이들한테 모바일 게임 앱 깔아주지 말고 차라리 콘솔 게임에서 네. 거실에서 가족들이 같이 하시라. 네. 저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연세대 이현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2부에서는요.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납니다. 조선시대 궁궐에서 일을 하던 여성들, 궁녀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지 궁녀들이 의외로 권력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또 돈을 많이 모은 궁녀도 있었다고 하고 재미있게 또 궁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